네, 셀리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또 재건축 사업 세금 중에서 저희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사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공 이후에 신축 주택에 대한 또 세금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셀리몬 자문세무사님이신 양정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또 지난번 케이스 이후에도 또 계속 또 이 반응이 좋아갖고 이 두 번째 케이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또 알려주실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지 않고 네. 신축주택이 다 지어지고 실제 신축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거기서 거주도 하고 그 이후에 만약 양도했을 때 세제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종전주택을 갖고 있었고 공사가 진행이 됐고 주택이 새롭게 지어진 다음에 보유한다 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럼 이 기간이 다 합산이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신축된 이후 기간만 합산이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통산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통산이라는 것은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기간, 그 다음에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요 세 기간을 전부 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 그 다음에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 요 기간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시점에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을 비교해서 분양가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낸다고 그랬죠. 네네. 이 분담금을 추가로 낸 조합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종전주택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갈지만 분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함으로 인해서 신축주택에 대한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의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종전주택에 해당되는 가치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조합원이 새롭게 추가로 분담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려고 해요. 늘어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표 1이 있고 표 2가 있어요. 네. 표 1은 1년에 2%씩 증가하는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표 1이고요. 네. 표 2는 1세대 1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주 4%, 그 다음에 보유 4%에서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표 2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표 2를 적용받아야 세제 혜택을 더 받는 건데 네네.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했는데 신축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고민이 덜 하겠지만 만약 새로운 주택에는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추가 분담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표 2가 아니라 표 2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그럼 신축주택에서 추가 분담금을 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표 2를 적용을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대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10월 달에 만약 신축 한 주택을 20억에 양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주택은 2013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은 5억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 당시 취득세, 뭐 중개수수료 이런 금액들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는데 그 당시 조합원 권리가액은 8억이었고요. 그리고 분양가액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합원은 분담금을 2억을 더 낸 거죠. 네. 그리고 이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나 세무신고 비용 등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신축주택은 우리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신축이 돼서 양도할 때까지 총 보유기간은 10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6년 동안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된 주택에 대해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각각 2년, 2년씩 이렇게 거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거주기간은 이제 4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축주택의 거주기간도 2년 채웠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산식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이 산식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전과 관리처분 인가 후, 요 양도 차액만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또 나눴어요. 뭘로 나눴냐면 종전주택분과 그 다음에 분담금 납부분을 또 나눴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분담금 납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에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표 2를 적용할 건지 표 2를 적용할 건지 그 차이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그럼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과 후부터 먼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권리가액으로 양도하는 걸로 가정한다 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권리가액이 8억이었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8억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최초 종전가액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5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은 이제 500만 원. 그래서 양도차액은 8억에서 5억을 차감하고 또다시 5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차액은 2억 9,5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케이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2억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우리가 양도차액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7,700만 원만큼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1억 1,800만 원만큼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들었냐면 전체 보유기간이 10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 2년, 신축주택의 2년이니까 총 이제 4년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2를 적용해서 보유 10년 40%, 그 다음에 거주 4년 16%, 그래서 둘이 합쳐서 56%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에 56%에 해당되는 6,608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좀 더 복잡한데요. 일단 오른쪽은 20억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네네. 위에 16억 더하기 4억을 합하면 20억이 되겠죠. 그렇네요. 혹시 취득가액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날 확정된 분양가액 기억하시나요? 네, 10억으로 분양가를 예. 했죠. 그래서 그 8억과 2억을 더하면 그 10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20억과 우리가 10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됐는데 그럼 양도가액을 16억과 4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8억과 2억은 그럼 어떻게 나눴느냐? 그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있을 거고요. 네. 우리가 2억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냈거든요. 됐죠. 추가 분담금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이렇게 안 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나누면 종전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7억 9,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 납부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이 1억 9,800만 원이 됩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비과세 양도차익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0억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우리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차감된 금액만큼을 이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나오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장기보유 특보공제입니다. 그렇네요. 숫자만 먼저 보면은 왼쪽 거는 56%, 오른쪽 거는 32%예요. 똑같이 우리가 보유하고 거주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다르냐?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우리가 전체 10년의 보유 기간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보유 기간은 6년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종전주택부는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기간, 그 다음에 공사를 한 기간, 그 다음에 신축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이 전체 보유 기간을 다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주기간도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그 다음에 신축주택에서 그 다음에 거주한 기간, 이 기간을 다 더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종전주택분에 해당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숫자 56%가 더 궁금한 건데 네네. 56%는 왼쪽에 살짝 보시면 전체 보유기간 10년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 40%가 나는 거고요. 종전주택에 2년을 거주했고 그 다음에 신축주택에 2년을 거주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합이 4년을 거주한 거예요. 네. 여기에 4%를 곱하면 16%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6%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분담금 납부 부분은 32%밖에 안 나왔어요. 분담금 납부는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보유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6년만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 6년에 곱하기 4%를 하면 24%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전주택에 거주한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추가 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납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신축주택에 거주한 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신축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곱하기 4% 하면은 이제 8%가 되는 거죠. 그럼 24%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2,534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에 권리가액으로 팔고 최초 종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이라 하면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다 더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거주기간도 마찬가지 종전주택 거주기간, 신축주택 거주기간 요 거주기간을 다 계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시점은 종전주택분과 그 다음에 분담금 추가 납부 부분으로 나눠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도 추가 납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보유기간과 그 다음에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건 똑같은데 이제 원래 종전주택부는 그냥 기존 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네. 추가로 돈 낸 부분만 세외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네요.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살펴봤던 내용 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오늘 보시면 신축주택을 건설한 이후에 신축주택에 가서 거주해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종전주택분에 대한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요. 신축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실제 신축주택에 가서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 나오는 세금 중에 케이스 두 번째, 준공 이후 신축 주택에 들어간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것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정훈 세무사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고요. 아마 재건축 관련돼서 이 세금, 양도세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엔 또 어떤 내용으로 돌아오면 될까요? 2024년도에는 크게 바뀐 부동산 세제는 없지만 소소하게 바뀔 내용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소소하게 바뀌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 소소한 부동산 세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